나이가 80이 넘은 지금도 저는 종종 그때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온몸이 식은땀에 푹 젖은 채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기 마련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덩달아 놀라는 바람에 잠에서 깬 아내에게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지? 또 그때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안심해. 우리는 끝끝내 살아남았고 이제는 다 지나간 시절 이야기잖수. 이처럼 지금껏 제 마음속에 악몽으로 남아있는 그날의 사건이 벌어진 건 제가 시골 소년이었던 그해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1살 어린 연년생 남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홀어머니와 함께 경기도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절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했듯 저희 세 식구는 힘을 합쳐서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했고 마침 그 무렵은 1년 중 가장 바쁜 농번기였기에 저와 남동생은 어머니를 도와서 논일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같이 논에 가서 바쁘게 일하던 저희 가족에게 전혀 예기치 못한 소식이 전해진 건 아침나절의 일이었어요. 저만치 논두렁 너머 세간살이를 모조리 짊어진 동네 이웃들이 줄줄이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건너집 아저씨에게 달려갔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너희 식구들에게도 얘기를 전해준다는 걸 깜빡했구나. 너도 얼른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짐 챙겨서 나오려무나. 지금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 전쟁이 났다고요? 그렇다더구나. 그니까 너희도 얼른 짐 챙겨서 피난을 가려무나. 이대로 가만히 집에 머물러 지내다가는 언제 전쟁에 휘말려서 끔찍한 일을 겪게 될지 모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날이 바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었고 저희 가족이 살던 동네는 38선과 가까운 동네였어요. 당장 피난길을 출발하지 않는다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상황이었죠. 그런 생각에 혼비백산한 저는 한창 논일을 하던 홀어머니에게 달려가서 황망한 소식을 전했고 그렇게 저희 가족들도 짐을 싸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죠. 남쪽으로 향하는 길목은 피난 나온 사람들로 그야말로 꽉 들어찼습니다. 더군다나 피난민들 모두가 살림살이들을 짊어지고 있었기에 한 걸음도 쉽사리 내딛지 못할 만큼 거리가 꽉 차버렸죠. 그러는 한편으로 국군 아저씨들의 행렬이 줄줄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이 있는 북쪽으로 급하게 행군을 하셨던 거죠. 이처럼 당시 거리는 정말이지 난리도 이런 난리통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1살 어린 연년생 남동생이 무척이나 걱정되었습니다. 제 남동생 재민이는 어릴 적에 열병을 심하게 앓는 바람에 체력도 많이 약할 뿐더러 체구도 또래 친구들보다 한 뼘은 좋게 작고도 남았으니까요. 심지어 그런 남동생 또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살림살이 등짐을 짊어지고 있었고요. 이에 저는 아껴 먹으려던 간식인 쑥개떡을 동생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재민아, 힘들면 등짐 내려놓고 형한테 넘겨줘. 아니야, 난 괜찮아, 형. 나 또 엄마랑 형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 그러지 말고 얼른 형한테 짐 넘겨. 앞으로 엄청 멀고 먼 피난길이 될 텐데 괜히 지금부터 지쳐버리면 큰일이잖니.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대신 쑥개떡은 형이 잘 가지고 있다가 배고플 때 먹어. 형이 내 짐까지 대신 짊어져 주는 거니까 간식도 형이 먼저 먹어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까운 산등성이 너머에서 쾅 하고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따다다당 하는 소리가 연거푸 넘어왔어요. 아무래도 포탄 소리와 총알 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거리를 꽉 채운 피난민들이 일제히 비명을 내지르며 살기 위해 정신없이 남쪽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 또한 마찬가지로 숨조차 제대로 고를 틈 없이 필사적으로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전쟁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한 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동생이 곁에 없더라고요. 생과 사를 오가는 난리통 속에서 그만 동생을 잃어버리고야 만 것이었죠. 그때 저는 당연히 왔던 길을 돌아가서 동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리시더라고요. 손을 놓쳐버린 녀석은 이미 어쩔 수가 없으니 일단 우리끼리만이라도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자꾸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우리 집 막내 아들 재민이가 없어졌다고요. 엄마도 봐서 알아. 할 수만 있다면 엄마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우리 막내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고 싶어. 그치만 다른 일도 아니고 전쟁이잖니, 전쟁. 이 엄마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너 하나만이라도 이 위험으로부터 피난시켜야 돼. 앞으로의 피난길도 마찬가지야. 만약 이 엄마가 더는 걷지 못하게 되거나 혹시라도 우리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너는 단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나아가거라. 그렇게 외치는 어머니의 표정과 목소리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비통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저는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전쟁이란 지금 내 곁에 살아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뒤에 두고 온 가족을 무릅쓰고서라도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나마 저와 홀어머니까지 전쟁통에 휩쓸려 헤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들 다행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남동생의 소식을 전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저와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까지 되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긴 전쟁 끝에 휴전이 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휴전선이 가로막아 버렸으니까요. 즉 저희 가족은 이산가족이자 실향민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하는 수 없이 고향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남쪽 지역에 새 보금자리를 정하셨습니다. 그곳에 어머니의 먼 당숙 할아버지께서 터를 잡고 지내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그곳마저도 저와 어머니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지독한 가난도 가난이었거니와 전쟁통에 동생을 두고 도망쳐 나왔던 일이 저와 어머니의 마음에 두고두고 한으로 맺혀버렸으니까요. 물론 그때가 만약 지금 시절과도 같았다면 저와 어머니는 필시 차를 타든 기차를 타든 해서 전국 팔도를 샅샅이 돌아다니며 동생을 수소문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워낙 가난했던 시절이었고 심지어 전쟁이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자동차는커녕 변변한 도로조차 제대로 없어서 가까운 옆 지역에 다녀오는 것조차 아주 많이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전쟁통에 두고 온 막내 아들을 늘 그리워하는 한편으로 배아파 낳은 자식을 사지에 내버려 두고 왔다는 죄책감으로 한평생 괴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면서까지도 막내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저에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아범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혹시라도 동생 재민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거들랑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최대한 양지 바른 곳에 묘를 마련해 주거라. 다만 그 사실을 아범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동생이 가묘를 쓰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재산은 더더욱이 지내면 안 된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 동생 재민이는 분명 어디선가 아들딸 잘 낳고 잘 살아있을 텐데 제가 굳이 뭐하러 멀쩡히 살아있을 동생의 가묘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겠어요. 그렇게 믿어준다니 고맙구나. 해서 말인데 만약 나중에라도 재민이를 다시 만난다면 이 못난 엄마의 마지막 말을 꼭 전해주려무나. 엄마가 너를 잃어버려서 데리러 가지 않아서 한평생 미안해했었노라고.
그 말씀을 끝으로 저희 홀어머니께서는 그 한많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물론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제 마음은 그야말로 미어져 나가는 심정이었어요. 지난날 제가 동생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더라면 어머니께서 그토록 한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실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한 모든 불행이 전부 다 제가 부족한 아들이자 형이었던 탓인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에게는 앞으로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하는 안사람과 똘똘하기로 파다하게 소문이 난 외동아들이었어요. 우선 아내는 저처럼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서 살아남은 전쟁 고아 출신이거든요. 이처럼 저희 부부는 일종의 동병상련을 가지고 있는 사이였고 저에게는 아내를 부족함 없이 잘 건사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하늘 아래 아내가 어깨를 기대고 의지할 사람은 남편인 저밖에는 없었으니까요. 한편 저희 외동아들은 공부머리가 아주 많이 대단한 녀석이었어요. 아니 글쎄 국민학생 나이만큼도 되지 않은 그 어린 녀석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스스로 깨우쳤더라고요. 한글이야 늘상 쓰는 우리나라 말인데다가 워낙에 과학적인 문자라서 충분히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고 쳐도 영어까지 혼자서 배웠다는 사실에 저희 동네가 아주 발칵 뒤집혔죠. 다들 그 녀석이 대체 어디서 혼자 영어를 배웠는지 너무나도 궁금해했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얘 아들아, 영어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니? 아버지께서 작년 추석에 눈깔 사탕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셨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엄마랑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군것질 따위에 낭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헌책방에 가서 제일 큰 책을 달라고 해서 사서 읽었어요. 그 책이 혹시 영어로 된 책이었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꼬부랑 글씨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어 사전이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아버지. 저 이제 그 책 재미없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용돈까지 아껴가면서 큰맘 먹고 사온 책이 왜 재미가 없어졌어? 그게 실은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벌써 다 외워버렸거든요. 그 말에 저는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어린 녀석이 추석 용돈을 아껴서 책을 사다가 읽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그 두꺼운 영어 사전을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조리 다 외워버렸다고 하니 말이에요. 아무튼 그날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악마에게 우리 부부의 영혼을 팔아서 학비를 마련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은 꼭 공부시키자고 말이죠. 역시나 아들은 국민학교에 입학하던 그 순간부터 전교 1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어요. 심지어 국민학교 때 한 번, 중학교 때 한 번, 이렇게 총 2번 월반까지 하며 같은 나이 친구들보다 중학교를 2년 일찍 졸업했고요. 자기보다 2살씩이나 많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저희 지역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가더니 1등으로 합격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들이 그때 합격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가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장학사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아버님께서도 아드님이 불어까지 통달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영어를 터득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불어까지 통달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드님 같은 천재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천재로서 살아가는 일상 자체가 평범한 일상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정확히 무슨 일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고등학교로 아드님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 아들을 천재라고 칭찬하시면서 고등학교에 보내지 말라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에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아드님을 서울로 보내셔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죠. 아드님께서는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될 큰 인재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부부는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교육청 장학사님께서 저희 아들을 인정해 주셨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이 저희 아들에게 수재 도장을 쾅 하고 찍어준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부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가족이 다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서 새로 정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들을 혼자 서울로 보내서 공부시키는 것일 테지만 그건 저와 아내로서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전쟁통에 동생을 잃어버린 이산가족이잖아요. 아내도 전쟁에 휩쓸려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난 전쟁구화 출신이고요. 그런 저희 부부는 당연하게도 가족 모두가 같은 지붕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삶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죠. 그러한 애착은 워낙 효심이 깊은 저희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지내야만 하는 일종의 서울 유학길을 함부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족 모두가 아들의 진학 관련한 고민으로 몇 날 며칠 내내 마음고생을 하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야심한 시간에 동네 최고 어르신께서 저희 집 문을 두들기셨어요. 순간 저희 부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전쟁이 터졌나? 깊은 공포심 때문이었죠. 이 야심한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어르신? 혹시 또 전쟁이 터졌나요? 지금 바로 피난 준비를 할까요? 안심하게. 전쟁 같은 건 나지 않았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달려왔을 뿐이니까는.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일단 이것부터 받게. 그때 어르신께서 저에게 건네주신 건 아주 묵직한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두꺼운 지폐뭉치가 들어있었죠. 이게 뭡니까, 어르신? 아프면 몰라. 돈이지 않은가. 그 정도면 급하게 머물 거처는 마련할 수 있을 테니 저랑 아들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게. 그럼 설마 저희 아들 공부시켜 주시려고 이 큰 돈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어르신께서 대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아유, 지금 자네 눈에는 나만 보이는 모양이로구만. 전쟁 안 났으니까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게. 비로소 저희 부부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내 감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희 집을 찾아온 분은 어르신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마을 어른들 모두가 함께 계셨습니다. 봤지? 이 돈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조금씩 마련한 성금이니까 허튼 일에 단 한 푼도 낭비하지 말고 오직 아들 자식 공부시키는 일에만 쓰도록 해. 그치만 저희가 이 돈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릿고개도 아직 한창일 뿐더러 다들 저희랑 똑같이 힘들게 사는 형편들이시잖아요. 제 아들 하나 공부시키자고 모든 이웃분들께 민폐를 끼칠 수는 없습니다. 에휴, 예끼 사람아. 자네 아들은 이 집 하나만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 마을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자 장차 우리나라를 빛낼 대안의 권하일세. 허니 당장 이 돈 받고 이 자리에서 약속하게.
자식을 잘 가르쳐서 장차 우리 대한민국의 기둥으로 키워내겠다고. 아들 잘 키워서 우리 국민들이 가난과 굶주림을 겪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참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인재는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닐 터였으니까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키워낼 의무와 책임이 있을 터였으니까요. 아니, 분명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부부는 어르신과 이웃분들께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아들 녀석이 우리나라의 대들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키우겠다고 말이죠. 며칠 뒤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상경한 저희 부부는 성금으로 조촐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한 집이었을지언정 방이 2칸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죠. 아들이 밤새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마련해 줄 수 있었으니까요. 모든 이사를 마친 저희 부부는 없는 형편에 곧장 시루떡을 마련했습니다. 새 이웃분들께 시루떡을 돌리며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죠. 요즘 세상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이사를 가면 새 이웃분들께 떡을 돌리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였으니까요. 아무튼 이사떡을 돌리던 저는 반장 아주머니로부터 저희 옆집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옆집 할머니께서도 저희 부부처럼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이시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더구만. 그 할머니가 경제적으로는 유복하게 잘 사는 분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깊은 상처를 품고 사는 분이셔. 남편분이 국군 장교였는데 부하들이 안전하게 후퇴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남아서 기관총을 발사하다가 아휴, 결국 전사하셨다더라고. 나머지 가족들이랑은 피난길 도중에 서로 헤어져서 지금껏 아무런 소식조차 닿지 않는 모양이고 다들 사람만 있어주면 참 좋으련만. 네, 맞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는 미제 물건 장사를 하셨던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꽤나 유복한 분이셨지만 사실은 저희 부부처럼 전쟁으로 인한 동병상련이 있는 분이셨어요. 이에 저는 옆집 할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떡을 새로 준비했죠. 이건 쑥개떡이 아닌가? 맞아요, 할머니. 원래는 시루떡을 드려야 맞지만 할머니께서도 전쟁으로 인해 이산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쑥개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쑥개떡은 피난길에 잃어버렸던 제 남동생이 가장 좋아하던 간식이었거든요. 그러한 동병상련 덕분에 저희 가족은 옆집 할머니와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신 친어머니처럼 느껴져서 더더욱이 극진하게 잘 대해드렸죠. 한편 저희 아들은 장학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최고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특별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전에 이미 월반을 2번씩이나 했던 덕분에 동기들보다 2살이나 어린 나이에 입학하게 된 것이었죠. 아들의 입학식을 앞둔 저희는 이사를 오면서 챙겨왔던 비상금으로 아들에게 교복을 맞춰주었고 교과서랑 학용품들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수중에 돈이 뚝 떨어져 버리지 뭐예요. 당장 밥 지어 먹을 보리쌀 한 줌을 살 돈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2-3달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서울 물가가 저희 부부의 생각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저희 부부로서는 졸지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었죠. 하지만 서울은 예나 지금이나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모두가 금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가 취직한 일자리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재봉틀 공장이었어요. 퇴근한 뒤에 코를 풀면 새까만 먼지가 묻어나올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 또한 공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장은 독성이 워낙 심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곳이었기에
제 피부는 매일같이 벗겨져 진물이 나왔고 유독가스 때문에 병원에 실려가는 동료들이 종종 있었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 위험하고 힘든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 아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 부모를 보며 정말이지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러니? 혹시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요,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어머니랑 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이 며칠이더라? 어? 너 혹시 합격한 거니? 네, 아버지. 저 오늘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 받았습니다. 그냥 합격도 아니고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께서 그동안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말한 아들은 저희 부부의 품에 합격증을 안겨주며 큰 절을 올렸고 저와 아내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들을 얼싸안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18이라는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에 장학생으로 합격한 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주어서 너무나도 고마웠죠. 그럼에도 저는 속으로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들이 우리나라의 대들보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부모로서의 내 사명은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저희 아들이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들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아주 험난한 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방의 의무였죠. 18살이라는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한 저희 아들이 딱 20살이 되던 그해 겨울에 어김없이 입대 영장이 날아왔어요. 바로 그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부족한 아버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군대를 면제받은 입장이었거든요. 요즘은 청년 인구가 너무 적어서 웬만하면 다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오는 시대가 되었지만 제가 20살이던 무렵까지만 해도 인구가 많아서 이래저래 군면제를 받는 경우가 제법 되었었고 당시 제가 군면제를 받았던 사유는 아주 심한 평발이었어요. 아무튼 문제는 아들이 입대를 하게 되면 아버지가 군생활 노하우 같은 것들을 전수해주기 마련인데 군대를 가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아무런 조언도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제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옆집 할머니께서 현역 판정을 받은 저희 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며 이런저런 군생활 노하우들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젊을 적 국군장교의 아내였던 할머니의 말씀은 저희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들 자식 군대 보내는 아비로서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멀쩡히 훈련소로 입소했던 저희 아들이 채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집으로 귀가 조치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훈련소에서 쓰러져서 국군병원에 실려갔었다고? 아무리 한평생 공부만 해온 모범생이라지만 체력이 그 정도까지 나쁘지는 않았었잖니. 검사를 받아보니까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몸에 어디 문제라도 생겼다는 거야. 그게 실은 검사 결과 심장병이 발견되었거든요. 애지중지 잘 키운 외동아들이 심장병에 걸렸다니 저희 부부는 당장이라도 까무러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젊을 적에 단명하신 이유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였고 어릴 적에 잃어버린 남동생의 열병을 앓았던 이유도
결국에는 심장 쪽 혈관 문제 때문이었거든요. 즉, 당시 저희 아들이 걸린 심장병은 저희 본가 쪽 내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는 그 내력을 물려받지 않았지만 그러면 뭐 하겠냐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한테 집안 내력을 물려준 죄인 신세일 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자책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심장병 이야기를 알게 되는 즉시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대학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았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진단 결과는 무척이나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내 의료 수준으로는 아드님의 심장 수술이 어렵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성공시킬 수 있는 수술이지만 국내에서는 수술 자체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이대로 조만간 단명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벌써부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일단 진정하세요, 아버님. 국내에서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나마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약을 통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걸 억제시킬 수 있다는 건 저희 부부에게 천금 같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일단 약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줄을 붙들어 놓은 뒤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국으로 보내 수술을 받도록 해줄 수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수술이 가능하게 되는 그날까지 버티며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그러한 두 가지 방법 중 가장 최선은 미국으로 보내서 수술을 받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 최선의 방법을 위해 온몸을 내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저는 낮에는 독한 화학약품을 쓰는 공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한편으로 밤부터 새벽까지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메밀묵과 찹쌀떡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귀가한 이후에는 잠깐 눈을 붙인 뒤에 다시 공장으로 출근하기를 반복했고요. 저희 아내 또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서 아들을 극진하게 간호하는 한편으로 재봉틀 공장에서 집으로 일감을 가져와 재봉틀을 돌렸거든요. 간간히 동네 세탁소에서 일감을 받아 재봉틀을 돌리기도 했고요. 이처럼 저희 부부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 수술시켜주기 위한 자금을 치열하게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주어진 건 아주 지독한 좌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퇴근해보니 아내가 소리 죽여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아들 미국 못 보낼 것 같아. 미국으로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여권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하고 미국에서도 비자라는 걸 발급받아야 하는데 우리 같은 민간인들한테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고 어찌저찌 여권을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에서 우리처럼 가난한 민간인들한테는 비자를 거의 발급해주지 않는다더라.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건너집 아주머니네 외삼촌이 관공서에서 나란 일 하시는 분이잖아. 그분 통해서 들은 얘기야. 아휴, 설마 정말 그러기야 하겠어? 다른 일도 아니고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인데 매정하게 거절이 하겠냐고. 일단 내가 다시 알아볼 테니까 눈물부터 숨겨. 우리 아들이 눈치라도 채면 안 되잖아. 그렇게 아내를 다독인 저는 관련된 온갖 관공서를 모두 뛰어다니며 그 말이 진실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던 저는 또다시 온갖 관공서들을 모조리 찾아다니며 아들을 미국으로 보낼 방법이 없느냐고 물어보았지만 민간인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여권 발급이 어렵다는 똑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죠. 아들의 심장 수술의 경우 여권 발급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매정한 답변까지 받게 되었고요. 물론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납득할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누구든 자유롭게 외국에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 세대의 그때 그 시절은 전혀 달랐습니다. 외국에 나간다는 건 나란 일 하는 고위 공무원분들이나 사업처럼 큰일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국한되어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일종의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을 뿐, 저희 같은 소시민들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간다는 생각을 해보기는커녕 여권이라는 물건의 존재 자체를 모르면서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부부 또한 여권 발급 등을 포함한 출국 절차 자체를 전혀 몰랐었기에 갑작스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죠. 아무튼 그러한 사실을 절절하게 체감한 저는 주저앉기보다는 아버지로서 굳세게 일어서기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약을 먹고 깊게 잠든 사이 아내와 마주 앉아서 서로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수술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선책이라도 생각해야 돼. 아들이 목숨줄을 어떻게든 붙들어 놓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이 가능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자는 소리지? 당연하지. 일단 약만 잘 먹으면 증상이 약화되는 건 충분히 막을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꿋꿋하게 버팁시다. 그 험한 전쟁통에서도 살아남은 여보랑 나한테 무서울 일이 뭐 있을 것이며 아들 자식을 위해 못할 일이 뭐 있겠어. 안 그래? 알았어, 여보. 지금처럼 열심히 치료비를 모아가면서 억척스럽게 버텨봅시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험난한 전쟁을 겪었던 기억이 이전까지만 해도 한평생 그저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으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니까 그 시절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던 인생 경험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기사 전쟁통에서도 살아남은 우리가 못할 일이 대체 무엇일 것이며, 그토록 끈덕지게 한평생을 버텨온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못할 일은 또 무엇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평소에는 천근만근이던 출근길 발걸음이 그날따라 아주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옆집 할머니께서 출근길에 나선 저를 아주 다급하게 뒤따라오시더라고요. 자네 지금 어디를 가는 겐가? 당연히 공장에 일하러 가죠. 열심히 일해서 미리 저축을 해놓아야 장차 아들 녀석 수술도 시켜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출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공장 나가지 말고 얼른 따라오기나 해. 그날따라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아주 조용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던 분이 그날따라 앞뒤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며 소리를 버럭 지르셨으니까요. 이에 저는 할머니에게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두 말 않고 얼른 쫓아갔는데요. 할머니를 쫓아서 도착한 곳은 뜻밖에도 그분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할머니. 저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지만 지금은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공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으시더니 저를 집으로 데리고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설명은 차차 모두 해줄 테니까 일단 이것부터 얼른 받게.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께서는 아주 다급한 몸짓으로 집 전화기를 제 품에 안겨주시면서 말을 이어가셨어요. 잠시 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올 거야. 자네한테 오는 전화니까 벨소리가 울리면 얼른 받게. 알았지? 바로 그때 할머니의 말씀처럼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인데요. 혹시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 성함이 권재관님 맞으신가요? 네. 제가 권재관은 맞지만 대사관에서 저한테 무슨 일로 전화를... 권재관님을 찾으시는 분이 계셔서요. 혹시 권재민님을 아시나요? 네. 어릴 적 잃어버린 제 동생 이름이 권재민입니다. 근데 재민이가 지금 저를 찾고 있다고요? 방금 미국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미스터 브라운,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권재민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 아무래도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제 동생 이름이 권재민인 건 맞지만 저희 형제 둘 다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건 일단 두 분이 형제 관계가 맞는지를 통화하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30분쯤 뒤에 권재민님께서 저희 대사관으로 도착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전화 놓치지 말고 꼭 받아주세요. 그때 도통 무슨 영문인지를 몰랐던 저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옆집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께서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네 요즘 너무 바빠서 텔레비전을 볼 여유도 없었지? 그렇죠 뭐. 텔레비전이 다 뭐겠어요. 밤낮으로 일하느라 지쳐서 틈만 나면 쪽잠 자기 바빴죠 뭐. 더군다나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은커녕 하물며 라디오 하나 없잖아요. 그나마 신문이라도 봤었는데 아들 아프고서부터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신문까지 끊었고요. 하기사, 그러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모를 수밖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산가족 찾기 열풍이 한창이라네. 네, 맞습니다. 그 애가 바로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KBS에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진행했던 1983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들 치료비를 마련하느라 눈꽃할 새 없이 바쁘게 지내던 사이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성황리에 방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산가족 찾기 열풍이 시작되었더라고요. 당시 수많은 이산가족분들께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KBS 방송국 바로 앞에 있던 여의도 광장으로 몰려들었고 다들 자신들의 인적사항과 사연들을 담은 포스터를 그 드넓은 여의도 광장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붙여놓았죠. 저희 옆집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방송을 보니까 여의도 광장에 포스터를 붙여놓으면 그걸 보고서 이산가족들끼리 연락이 닿는 경우가 제법 되더라고. 그래서 나도 잃어버린 우리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의도 광장에 나가서 포스터를 붙이고 돌아왔었어. 그래놓고 집으로 돌아오려다 보니까 아휴, 자네 얼굴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리더라고. 그래서 다시 여의도 광장에 가서 자네 이름이랑 사연을 담은 포스터를 하나 더 붙여놓았지 뭐. 자네 집에는 전화기가 없으니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적어놓았고. 네, 그러셨군요. 근데 방금 전화 온 곳은 미국이었잖아요. 여의도 광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고요. 미국에도 우리나라 교포들이 꽤 많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전파를 타고 미국까지 방송이 되었던 모양이야. 덕분에 어느 새벽나절에 대사관 양반들이 우리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 자네 동생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방송을 보고 대사관 쪽으로 연락을 해왔다면서 말일세. 물론 동생과의 작별이 두고두고 마음에 한으로 남았던 저로서는 정말이지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을 찾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쉽사리 들떠서 경거망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을 만났다가 실망하고 돌아오는 일을 몇 차례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를 찾는다는 사람이 동생인지 아닌지는 이야기를 나누며 직접 확인을 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렸고, 그 짧은 3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3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전화벨이 울렸죠. 제가 급하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일견 낯설기도 한 어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한국 이름은 권재민입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권재민이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피난길에서 잃어버린 연년생 동생 이름이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연년생 형을 피난길에 잃어버렸어요.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부모님의 이름은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버지 이름은 몰라요. 제가 갓난쟁이이던 시절에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의 함자는 춘자, 심자를 쓰셨던 것 같고요. 성씨는요? 저희 어머니의 성씨요. 임씨 아니면 이씨였던 걸로 기억해요. 임춘심 아니면 이춘심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남자는 저희 어머니의 성씨를 헷갈리고 있었지만 춘자, 심자라는 함자는 정확했거든요. 성씨인 이자와 임자 또한 발음이 비슷해서 충분히 기억에 혼선을 겪을 만한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제 동생임을 확신하려면 조금 더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가 헤어지던 날의 일은 기억나세요? 그게 실은 제가 전쟁터에 혼자 남겨졌던 트라우마 때문에 어릴 적 기억이 그다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혼자 남겨졌는지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지 말고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기억에 남아있는 거라면 뭐든 말씀해 보세요. 맞다. 쑥개떡이 생각이 나요. 쑥개떡이라고요? 네, 저는 쑥개떡을 참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형이 쑥개떡을 워낙에 좋아해서 저도 좋아하는 척 같이 앉아서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형이 쑥개떡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면 그걸 지켜보는 저도 행복했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거의 숨이 넘어가듯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몰랐네. 내 동생 재민이가 쑥개떡을 싫어했는지는 몰랐어. 이 형은 그저 우리 재민이가 쑥개떡을 먹으면서 방긋방긋 웃길래 형처럼 쑥개떡을 좋아한다고만 생각했었지 뭐니. 정말인가요? 정말 우리 형님이 맞으세요? 그렇단다. 너 키가 꽤나 작은 편이지? 네, 맞아요. 서양인들보다는 당연히 훨씬 작고요. 주변 동년배 한국인 분들보다도 꽤나 많이 작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전화 통화를 나누고 있을 뿐인데. 외기는 이 녀석아. 우리가 가족이니까 알고 있는 거지. 네가 몸이 워낙에 약하고 열병까지 크게 앓는 바람에 어릴 때 키가 안 컸어. 네,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연락을 해준 그 남자는 제 동생 재민이가 맞았어요. 둘이 쑥개떡을 나누어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일치했고, 단순히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저는 그 남자의 키가 꽤나 작은 편이라는 걸 훤히 꿰고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로써 저희는 어릴 적에 헤어진 형제 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날 전화를 붙잡고
둘이서 참으로 길고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주로 그동안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선 제 동생은 전쟁통에 혼자 남겨진 충격으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채로 거지처럼 여기저기 떠돌다가 미군 장교에게 발견되어 보호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호소에서 지내던 도중 마음씨 좋은 미국인 선교사 눈에 들어서 입양되었고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서 지금껏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미국인으로 살아왔다고 해요. 저와 연락이 닿던 그 무렵에는 제법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요. 저는 제 인생 사연을 동생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에게 한평생 미안해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전했고 수재 중에 수재인 아들이 심장병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까지 술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수십 년을 떨어져 지냈다고 한들 그럼에도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그런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제가 아들의 사연을 털어놓자 재민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렵겠지만 제가 조카를 위해 힘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힘을 써주겠다는 건데? 지금 제 법적인 신분이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으로서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정식으로 초청하면 미국으로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까지 오시는데 필요한 경비도 전부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형님. 그날의 대화는 그런 동생의 말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사관 쪽 전화를 이용했었기에 더 이상의 긴 통화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을 뿐더러 어쩌면 아들을 수술시켜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감격한 제가 그만 목 놓아 울어버리는 바람에 도무지 통화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저는 재민이와의 통화를 마친 이후로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옆집 할머니께서 꼭 끌어안아 주셨죠. 가족을 찾게 되어서 참으로 잘 되었네. 진심으로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신 덕분이에요. 내가 어디 공짜로 해줬는 줄 아는가? 나도 자네한테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랬을 뿐이야. 자네 식구들이 옆집에 이사를 오던 바로 그날 이후부터 나는 단 한순간도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 다들 이 늙은이를 어찌나 살뜰하게 잘 챙겨주던지 말일세. 그건 그렇지만 죄송해서 어쩌죠? 똑같이 이산가족인 처지인데 저만 동생을 찾게 되었잖아요. 물론 잃어버린 우리 가족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네라는 가족이 내 곁에 있지 않은가.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네. 어쩌면 제가 동생을 찾게 된 건 옆집 할머니와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일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그러했어요. 할머니께서 제 사연이 담긴 포스터를 여의도 광장에 붙이지 않으셨다면 저와 동생의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어요. 할머니의 입에서 너무 잘해줘가지고 부담스럽다는 말씀이 나올 정도로 앞으로 한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말이죠. 그로부터 얼마 뒤 저희 가족은 동생이 정식으로 초청을 해준 덕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제 아들은 성공적인 수술을 받은 끝에 심장병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었죠. 동생이 저희 부부에게 베풀어준 호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수재 중에 수재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채고서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미국 유학기를 열어주었거든요. 미국 체류비와 유학비 전액 또한 지원해 주었고요. 그러는 한편으로 동생은 저희 부부에게 미국에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주었어요. 동생은 저와 나누었던 긴 대화를 통해 저희 부부가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온 가족이 한 지붕에 모여 앉아
오손도손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저희 아들 곁에 다 같이 머물며 함께 지내자는 제안을 해주었던 거죠. 하지만 저의 대답은 아주 기쁜 거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한 분 계셔. 너와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준 은인 할머니 말이야. 난 그분 또한 진정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가족인 그분과 이상가족이 되어서 떨어져 살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말인데 재민아, 우리가 한 지붕 아래에 살게 되는 건 할머니께서 인생 여행을 모두 마치고 떠나가신 다음으로 미루자꾸나.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형님? 이대로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들이랑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부모랑 떨어져서 지내는 게 아니야. 다시 만난 가족인 삼촌과 한 지붕 아래에서 지내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형님. 조카는 제가 든든하게 뒷바라지 잘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도 마세요. 그래, 고맙구나. 그리고 사랑한다, 내 동생 재민아. 나도 많이 사랑해요, 형님. 아니, 형. 그렇게 저는 귀국해서 저희 가족인 옆집 할머니를 아주 극진하게 잘 모셨고요. 귀국하던 바로 그날에는 미국에서 가져온 재민이의 사진을 들고 어머니의 묘지를 찾아가서 제사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제 더는 죄스러워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라고 말이죠. 이로써 사연을 마치며 지금은 80이 넘은 저희 후일담을 간략하게 들려드릴게요. 먼저 저희 아들은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제 동생인 재민이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고, 이후로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아주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성금을 모아서 저희 가족을 서울로 보내주셨던 이웃분들과 나누었던 약속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켜낸 셈이었죠. 옆집 할머니께서는 저희 부부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95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아주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할머니의 장례는 저희 부부가 유일한 가족으로서 정성껏 모셔드렸고요. 반면에 저희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동생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게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동생 재민이가 재미교포였던 안사람과 함께 영구 귀국을 결정했거든요. 덕분에 저희 부부와 재민이네 가족은 같은 나라, 같은 집에 함께 머물며 지금껏 오순도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비록 저나 동생이나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건강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는 있지만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아주 당연한 노화의 과정이니까요. 오히려 중요한 건 저희 형제가 서로 어깨를 맞댄 채로 나란히 함께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죠.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사랑하는 동생 재민이는 우리의 황혼이 모두 저물어가는 그날까지 단 한시도 떨어져 지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